수업을 듣고 나면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정책의 창과 정책 혁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했으니까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다원주의. 영어로 된 용어도 외워야 되고요.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 어원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다할이라는 학자, 다원주의 나오면 다할, 뭐 영어 이렇게 외우는 그런 방법도 있죠. 다원주의는 이 학자께서 이 정책 의제라는 거는 이런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들 간의 의견들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 현상은 제가 시즌 1에서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책은 가치 판단의 영역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할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디 한 지점에 막 권력처럼 집중되어서 거기에서 막 의제가 세팅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집단들의 작용에 의해서 의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친구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놀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뭘 정해야 되는데 학급에서 아니면 우리 또래 집단에서 한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보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도 아니니까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의제를 독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집단 안에서는 또 하나의 방향으로 뭔가 결론이 도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다원주의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는 과정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서로 굉장히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토의하는 것을 숙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더 우리말스럽게 풀이를 해보면 사려 깊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A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B라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주장을 갖게 되었어도 B라는 주장도 들어보고 C라는 주장도 들어보고 D라는 주장도 들어보면서 요렇게 생각이 바뀌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라고, 이런 것들도 논의 과정에서 토론이나 대화나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의제가 결정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예전에 어떤 이 답이 안 나는 토론들을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사회의 그런 특수성, 목소리 크고 나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있죠. 그런데 다원주의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전략적으로 회의를 잘 이끌어서 사람들의 동의를 더 많이
얻어냈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정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메타 인지를 하거나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봐야지라는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너무 몰입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감정적으로 뭔가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트주의입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그 그룹이 있다라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제를 설정해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면 의제가 세팅되고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다원주의와 차이점은 다원주의는 각 산업 영역이나 각 그룹마다 뭔가 의제를 주도하는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맥락을 고려한다거나 역동적이라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여기 엘리트주의는 그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엘리트라는 조직, 보이지 않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똘똘 뭉쳐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다원주의와 다르게 특정 세력이 의제를 주도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현상을 왜 그럴까? 그리고 사회현상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해석하기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가장 합리적으로 익히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엘리트 그룹 자체에서도 안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엘리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정책 억압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원주의도 있고 엘리트주의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억압 메커니즘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 주장도 있고 저 주장도 있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이 주장이 나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집단에서는 저 주장이 나오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형태로 억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두시면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세 번째 섹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억압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는 아닐비자를 써 비가시화 전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 우리도 경험해 보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확 관심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억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알차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이 감정의 폭을 평온하게 유지시켜서 우리는 사회의 연구 생산물을 만들거나 내가 내 일에서 뭔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막 분석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 아니다. 난 갑자기 이런 거예요. 논문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마음에 큰 힘이 들어서 갑자기 논문을 못 쓰게 된다거나 얼마나 슬픈 일.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 현상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 현상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마음
다치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 무겁지 않고 정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싶은데 막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고 뭔가 갑자기 절차가 바뀌고 뭔가 힘들어. 그럴 때도 이게 어감 메커니즘이 작동 중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제가 시즌 1에서 연구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시즌 1의 영상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연구하고 관찰하고 뭔가 발견하는 입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그리고 정책, 억압, 메커니즘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혁신가에 대해서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우리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앞에 policy가 붙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혁신, 기존의 틀을 깨부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을 정책 혁신가라고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 예전에 지역혁신가가 균형발전위원회 2025년 11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였고요. 그 전에는 지방발전위원회였고요. 그 전 이 균형발전 관련해서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4기 지역혁신가, 지역혁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혁신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공공의 영역에 계실 수도 있고 민간의 영역에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을 우리는 정책혁신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딱히 임명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지역혁신가는 수상 이렇게 또 모임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그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각 권역별로 그냥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들끼리 잠깐 이렇게 칸막이 있는 회의실에서 만나서 다들 갈아놓는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흐름을 만날 때 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보실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시즌 1에서 한번 어떤 걸 설명하다가 정책의 창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정책이 추진될 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흐름도 있고요. 이 정치 영역에서의 이런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흐름들이 하나로 만났을 때 이 윈도우, 팔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창이 열리는데 킹돈이라는 학자께서 이렇게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정책혁신가들은 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이 순간을 잘 포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또 정책의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저는 정책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참 많은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학 박사 과정일 때 그리고 뭔가 공부를 할 때 현장을 모르는 전문가는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책 혁신가는 공공과 민간을 넘나들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원주의가 뭔지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뭔지 자 선생님 다원주의가 뭡니까? 엘리트주의는 그 둘의 차이만 인지하고 계시더라도 그리고 정책이 추진되고 할 때 요거는 정책 억압 메커니즘이 작동한 거구나 이렇게 사회 현상을 볼 때 내가 한 발짝 뒤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수업에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은 정책학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켜보시다가 영상이
괜찮네. 내 구독 리스트에 있어도 무해하겠다라는 생각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